네, 현대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과학과 예술이 만나서 융합을 하고 과학과 인문학이 만나서 융합을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과학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과학을 관찰하는 과학 철학과의 융합 시도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대담 강연에서는 과학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있는 과학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만나서 과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두 분을 모시고 그 자연에 있어서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인지 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처음 대담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과학에 있어서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메일이나 들어오시기 전에 첫 번째 주제인 자연이 내세의 법칙이 실제 하는 것인지 또는 인간의 발명품인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미리 저희가 설문을 했거든요. 한번 그 결과를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그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모르는 물리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주신 분들이 60%가 넘었어요.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구성되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저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또 오늘 두 분의 토론을 듣고 또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생각이 바뀌셨는지 바뀔 수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학에서의 자연의 법칙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예, 저는 오늘 물리학자로서 물리학자들이 과학의 법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또 사물을 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물리학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커져 왔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께는 7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텐데요. 뭐 두 분 다 굉장히 친하신 분들이고 하지만 뭐 칼같이 제가 시간을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홍성욱 교수님부터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과학에 대해서 역사적, 철학적, 사회학적인 분석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그 자연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자연에 존재한다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 17세기 이후에는 신이 세상을 만들 때 법칙을 부여했고 그 법칙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를 한다라는 개념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첫 번째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입니다. 데카르트는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세 번째 운동 법칙입니다. 제가 그냥 번역을 하자면은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특히 이제 하나의 물체가 자기보다 약한 물체와 충돌할 때 그 물체가 잃은 것만큼의 운동량을 다른 물체에게 부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부르는 그 초기 형태가 데카르트에 의해서 제시가 됩니다. 근데 이런 법칙이 왜 존재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신이 우주를 만들 때 이 법칙을 우주에 부여를 했다. 그리고 이 법칙은 그 이후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법칙은 계속 존재를 하고 관통을 한다. 모든 물체는 이 법칙을 만족해야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보일 같은 과학자가 이렇게 실험을 쭉 해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P1, V1은 P2, V2라는
그런 보일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보일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요. 이런 법칙은 인간이 신이 자연에 부여한 법칙인데 우리 같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찾아내면은 신을 찬송하는, 신을 찬미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 법칙의 발견에 상당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예, 잘 아는 이제 뉴턴의 법칙이죠.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요. 뉴턴 역시 자신의 법칙에 상당한 종교적, 굉장히 깊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운동 법칙이라든지 우리 태양계라든지 이 우주 모두 예지와 힘을 갖춘 신의 배려와 지배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왜 법칙이 자연에 있느냐? 신이 부여했기 때문에 자연에 존재를 한다라고 당시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멘델의 법칙을 예로 들면서 제가 제 책에 썼던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멘델의 법칙은 저희가 F2에서 3대 1로 나타난다 그러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거나 관찰을 해보면 절대로 3대 1로 나타나지 않아요. 2.8대 1이라든지 3.1대 1, 3.2대 1까지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멘델의 법칙을 3대 1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이고 단순한 멘델의 법칙이 자연에 존재하지만 복잡한 유전 현상은 이 법칙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잡한 생명체가 매우 다양한 유전의 양상을 보이는데 멘델의 법칙은 이런 복잡한 유전 현상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법칙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잡한 자연 현상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추상화되고 이상화된 그런 요소를 뽑아내서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었을 때,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창조해냈을 때 우리가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온다 하는 것이지, 자연의 그 법칙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에서 과학자들이 마치 돌을 줍듯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강연 교수님의 그 다른 의견 들어본 다음에 그 정리를 하고 본격적인 대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법칙이란 존재한다는 얘기를 이제 하러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똑같이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건 이제 다 같은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각각의 법칙들은 나름의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일관되게 지정해 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법칙이라고 해도 다 의미가 일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물리학의 법칙들은 여러분이 잘 관찰을 해보시면은 대부분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뭐가 뭐에 비례한다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런 법칙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연에 있는 패턴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패턴을 찾을 때 이거는 지수함수에다 로그를 어쩌고 한 그런 패턴이구나 라고 그런 패턴을 자연에서 찾을 수 있냐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떤 패턴이 있다고 느낄 정도는 그냥 이걸 늘렸더니 이것도 커진다 또는 이걸 늘렸더니 이게 작아진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패턴이 사실은 비례한 패턴 정도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패턴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법칙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패턴을 찾아서 특히 물리학 법칙은 그거를 보통 수학적인 형태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20세기 물리학에서는 법칙이란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20세기의 물리학에서는 상대성 이론, 불확정성 원리, 베타 원리, 이렇게 법칙이란 말 대신 원리, 이론이란 말들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법칙들이 자연에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저는 그래서 존재한다는 게 그럼 뭘까? 일단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물리학자가 이미 해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스티븐 와인버그는 나와 법칙의 관계는 나와 의자와의 관계랑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알죠? 또는 바꿔 말하면 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뒤로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예언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그냥 곧바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법칙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물들이 존재한다고 할 때와 똑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물리 법칙이 자연에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두 분의 말씀하시는 단어 사용에 조금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욱 교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법칙이라는 것이 발명되어 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강용 교수님은 그 존재하는 것을 자연에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는, 그래서 발명대 발견이라고 하는 키워드로도 두 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의 그 서로 이야기와 입장을 들으신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상대방에게 질의를 하면서 또 토론을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현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홍성욱 교수님이 이어서 문제 제기 또는 반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의자의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의자는 의자가 없으면 정말 제가 앉아있지를 못해요. 제가 뒤로 자빠지죠. 근데 법칙이 없다고 자연이 붕괴되느냐?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강원 선생님이랑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뉴턴의 법칙이 있기 전에 태양계가 붕괴가 됐을까요? 아니죠. 자연은 존재합니다. 자연은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에게 이해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과학의 역할이죠. 케플러가 없었다고 행성이 다른 방식으로 돌았을까요? 갈릴레오가 없었다고 낙하하는 물체가 다르게 낙하를 했을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없었다고 혹은 인간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세상은 막 다 이렇게 붕괴하고 막 쓰러져 내려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은데 사람이 자연을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탐구를 해서 거기서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규칙성이라든지 뭐 수학적인 조화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과학을 이렇게 보면은 과학이 왜 창의적인 활동인가? 과학에서 왜 창의성이 중요한가? 탐험가의 모험심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의 창의성과 흡사한 그런 종류의 창의성이 과학에서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소한 거긴 합니다만 케플러가 법칙을 발명하기 전에도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이 그러니까 케플러가 법칙을 발명한 게 아니라 케플러 이전에도 그 법칙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요? 오히려 순전히 이건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이 이제 과학을 이해해 가지고 알아낸 그런 자연 원리들은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정확하게 좀 더 자연의 진짜 법칙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존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법칙들은 글쎄 아직 물리학자들이 그거를 완전히 모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는 그 법칙에 가까이 가고 있는 그 법칙이 저는 이제 정말로 존재하는 법칙이라고 사실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말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법칙은 양자론의 원리들, 상대성 이론의 원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것들은 정말로 존재해야만 되는 진짜 이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패턴을 이렇게 추상화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정말로 자연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법칙은 주로 그쪽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론이랄까? 네, 콩 교수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연의 법칙이 존재를 했다면은 왜 케플러 이전의 다른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못 봤을까 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 여기 존재를 하고 그것을 과학자가 이렇게 발견해내는 것이라면은 왜 하필 케플러만 그것이 보였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케플러의 법칙을 케플러가 만든 것이다. 복잡한 자연 현상에서 이상화하고 추상화한 여러 조건들을 따지고 여러 데이터들을 그것에 맞춰서 케플러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왜 그 법칙이 하필 케플러에 의해서만 발견됐을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봤을 때.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학은 결국 그 창의적인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크게 그 과학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패러다임이라든지 어떤 뭐 큰 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바뀌면은 지금의 과학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과학. 그래서 뭐 500년 뒤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야 20세기 물리학자들은 표준 모형이 맞다고 생각했대. 참 웃겨. 지금 보니까 20세기 물리학자들은 한때는 뭐 슈퍼 스트링에 대해서 촉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무슨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가 있다라고 믿었대. 정말 웃기지 않? 뭐 이런 식의 그 다른 완전히 다른 과학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뭐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과학이 진리를 발견하지 않는다. 과학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을 하는 학문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부르는 그런 팩트들을 계속 축적을 하고 그 외연을 넓혀가는 학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과학이 그렇다고 절대적이냐, 과학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신이 만들어서 우주에 부여한 그런 법칙을 발견하는 활동이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이해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과 정말 피땀 어린 그런 노력과 실험과 이론적인 어떤 고민과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점점 더 자연의 구석구석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해는 또 한참 지나가다가 이제 다른 형태의 이해로 다른 형태의 법칙으로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다가 또 바뀌고 이해를 많이 하다가 바뀌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과학의 역사였고 또 앞으로의 과학의 역사일 수가 있다. 이것은 과거의 과학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런 과학 지식의 여러 층위들, 여러 결들, 여러 단절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홍 교수님 말씀을 받아서 그럼 이강현 교수님이 왜 못 봤을까 그런 법칙들을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시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비교를 드리자면은 아까 20세기 들으면 물리학에서는 법칙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오히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이라든가 경영학 같은 데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법칙이 있죠.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적회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18개월인가요? 18개월마다 2배씩 좋아지던가 그런 법칙입니다. 자, 이 법칙은 사람이 발명한 게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로 자연의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도 없고 반도체의 역사가 달라졌으면은 중간에 필요하지도 않았을 법칙입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은 글쎄 지구상 어느 문화권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했어도 결국 좀 더 정밀해지면서 수렴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법칙으로 수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진 많은 법칙들이 있지만 적어도 20세기 이후에 우리는 꽤 그래도 앞으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법칙들을 전부 다 그렇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다 안다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만 적어도 일부는 가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언젠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상황에 다 완벽하게 맞는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완벽하게 정밀한 법칙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은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물리학자들도 요즘은 그런 거에 약간의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항상 특정한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는 그런 것밖에 그런 것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그 범위는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한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는 이론을 그런 법칙들을 지금은 유효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상황에서만 유효하다는 뜻으로. 그래서 어느 상황으로 가든지 우리가 유효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모든 자연의 법칙을 찾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우리는 물리 법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물리 법칙이 실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메일로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현장에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한 분씩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 교수님의 의견을 지지하는 쪽인데요. 물리 법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연 현상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자연 현상을 규명하여 법칙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의에 앞서 물리 법칙의 정의 자체에 대해서 먼저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베르누이의 법칙의 경우 각종 저항 및 와류 등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관찰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이상적 가정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강영 교수님 지지 발언이십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리법칙은 자연에서 왔는가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물리법칙은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강아지 훈련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강아지 훈련사가 강아지의 행동 습성을 발견하는 것이지 발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아지의 습성은 강아지에서 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자연에는 이미 물리학자가 법칙을 발견하기 전부터 자연계에는 물리법칙의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물리법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간혹 가다가 발견하는 과정에 필요한 실험 방법을 발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물체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현미경이나 아주 멀리 있는 물체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망원경은 발명되었지만 그렇다고 그 관측 결과로 구해진 법칙은 발견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두 분 의견 들으시면서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내용들이 중첩돼 나가는 것들을 좀 느끼셨을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의 두 번째 질문은 과학에 있어서 본다는 것인데요. 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일반인들 생각에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자체를 의미를 하는데 이강영 교수님은 입자 물리학자로서 또 이제 과학자들이 아마 물리학자들이 대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본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눈을 통해서만 보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실체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과학 철학자시니까 아무래도 좀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홍성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강영 교수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실 거죠? 네, 이강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 전 시간의 주제도 사실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였는데 일단 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때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보면 알죠. 그 이상의 증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봐서 있으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생물체한테 가장 중요한 이제 인식 방법이었는데요. 이 본다는 과정을 사실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우리 눈까지 들어오는 물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 안에서 우리 눈이 그걸 받아가지고 뇌로 전달할 때까지의 생리적 과정이 있고 20세기에 가까워 왔을 때 원자라는 개념이 점점 구체적으로 실체화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는 거에 문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 빛을 통해서 보는데 원자는 너무 작아서 이 빛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은 원자가 존재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리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도
우리가 맨눈으로는 안 보이던 것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작은 것들은 거기서 나오는 신호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신호를 잘 모아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빛을 모으는 기구를 우리가 렌즈라고 하고 또는 현미경이나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원자는 그거하고는 문제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빛의 본성에, 빛의 파장과 원자의 크기에 상관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렌즈나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갖다 대도 원자는 원리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자기파의 본성을 생각하건대 그러면은 빛으로 볼 수 없으면은 원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보자 해가지고 제일 직접적으로 처음에 사용했던 것이 X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찍는 그 X선은 파장이 X선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는 보이진 않는데 X선의 파장이 원자를 보기에 가장 적합한 크기 때문에 X선을 통하면은 X선은 원자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X선이라는 것을 보는 방법은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필름에다 쬐면은 마치 빛을 쬐는 것처럼 필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X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X선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필름을 통하면 이제 X선을 볼 수 있죠. 그래서 X선 신호를 통해서 원자를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양자역학을 깊이 이해한 뒤로는 전자빔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전자현미경을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자유자재로 원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실험이라든가 원자를 응용한 그런 응용을 할 때에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자를 잘 다룰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맨눈으로 보는 거 말고 X선이라는 또는 전자선이라는 전자빔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본다는 개념이 조금 확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사람들이 블랙홀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블랙홀은 그 정의상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의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서는 여러분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다들 아마 보셨을 텐데 블랙홀이 이렇게 떠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하고 그러면 다르지 않느냐? 아닙니다. 블랙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의 효과가 그 주변의 시공간 혹은 근처를 지나가는 빛 등에 영향을 끼치는 걸 보는 겁니다. 블랙홀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쨌든 블랙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명 인간은 안 보이는데 투명 인간이 앞에 서 있으면은 바람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본다는 개념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근본적으로 확장돼 가고 이렇게 해서 본 것도 우리는 보았다고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보는 것이 계속 확장이 됐다라는 지금 이 선생님의 주장에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강원 선생님은 현대물리학과 관련된 많은 어떤 보는 것의 확장, 또 본다는 것의 의미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과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제 갈릴레오가 있는데요. 갈릴레오의 보는 것이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다 과학에서 이제 본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 어떤 종류의 기구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기구의 중요성은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달을 보고 나서 그 철학적이고 인식론적인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부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달이 울퉁불퉁한데 이 관찰은 달이 수정구처럼 매끄럽다고 생각한 한 2000년 정도 지속됐던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철학적인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달이 울퉁불퉁한 것을 관찰을 해서 그의 그 별의 전령이라는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라는 책의 그 그림을 출판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정말 갈릴레오가 본 대로 그렸냐 하는 것입니다. 혹은 갈릴레오가 있는 대로 봤냐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갈릴레오가 그린 이 가운데 큰 분화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달에는 저렇게 큰 중앙에 분화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뭘 본 거냐 하는 것이죠. 갈릴레오가.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미술사학자인 파노프스키가 갈릴레오는 자신의 플라토니즘을 본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립니다. 플라토니즘에서는 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갈릴레오는 관성운동을 원운동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고요. 케플러의 이론을 받아들이질 않았던 사람입니다. 행성이 타원운동을 한다라는 그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원의 중요성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봤던 작은 분화구를 그거보다 그 실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것도 달의 중앙에 갖다 그렸다라는 해석입니다. 그 갈릴레오 조금 뒤에 이제 현미경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어떤 미시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의 증거를 이 현미경이 최초로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후크의 마이크로그래피아라는 책에 나오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벼룩의 그림이고요. 마이크로그래피아에는 이런 그 미시 세계에 대한 아주 기기묘묘한 그림들이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그림들이 이제 수백 점 이상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본 것들은 다 있는 그대로를 그린 것이냐? 글쎄요. 그 에른스트 해켈이 현미경을 통해서 그 여러 척추동물들의 배아를 봤습니다. 배아를 보고 놀랍게도 많은 척추동물들의 배아가 놀랍게도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는 이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아나 태아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해켈이 믿었던 것보다 더 큰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림상으로 저렇게 비슷하게 그 배아들이 발전하지는 전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림은 완전히 잘못된 그림이에요. 뭐 조작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잘못된 그림입니다. 해켈은 자신이 보고 싶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본 것이죠. DNA가 이중나선이다. 여러분들한테 뭐 혹은 학생들한테 DNA가 어떻게 생겼냐? 그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DNA가 생겼을까요? 요즘 이제 그 최근에 현미경 중에 그 AFM이랑 STM 같은 현미경은 원자 단위를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로 요 한 점이 하이드로젠 어텀이다. 가장 작은 수소 원자를 볼 수 있다. 혹은 이것처럼 그 하나의 원자를 공중에 띄워놓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단위 하나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현미경들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DNA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NA로 STM을 사용해서 DNA를 봤습니다. 이중나선으로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중나선으로 얼핏 보면 안 보이죠. 근데 과학자들은 여기서 이중나선을 찾아냅니다. 이것과 이중나선을 비교를 하고 더 친절하게 밑에 갖다 대면은 이게 이제 이중나선이다 하는 것을 찾아내는데, 이거를 이미지를 읽는 것이에요. 이미지를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는 훈련과 암묵지와 이론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희멀거리한 영상을 가지고 당신 여기 암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판단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듯이 과학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미지를 읽어내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암묵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AFM이랑 STM을 사용해서 똑같은 표면을 봤는데 다르게 나타납니다. 표면이. 이게 굉장히 그 나노과학하는 사람들의 논란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화면이 똑같으면 좋을 텐데 두 개의 현미경이 다른 걸 보여주는데 이 다른 것도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을 봤는데 두 개의 이미지가 다르게 나왔는데 얘는 티타늄을 보는 거고 얘는 옥시전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가 다르다. 이 각각의 이미지들은 같은 분자 구조의 다른 측면들을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독을 해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 표면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런 모델인가? 이 모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화학 분자식에서 알고 있었던 모델인데
이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대체 뭐냐, 이 모델을 보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가 있던 것이죠. 예, 그 보면은 믿는다. 글쎄요, 그 잘 안 됩니다. 과학에서도 이게 그 서울대학교 소강석 교수팀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봉황관입니다. 예, 기가 흐르는 인간의 몸에서 기가 흐른다고 믿어졌던 봉황관의 실체를 딱 염색을 해서 찝어냈어요. 예,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봉황관 믿어라. 그럼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예, 왜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들어가거든요. 뭐 하는 기능이 뭐냐? 예를 들어서 쟤를 잘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게 순환 체계냐? 아니면 무슨 그 염색에 의해서 나타난 다른 부수적인 효과이냐? 이런 질문들이 해결이 안 되는 한은 눈으로 직접 봐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거짓말을 하는 뇌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위가 번쩍번쩍 뇌에서 활성화가 된다. 예, 이거 역시 상당히 많은 이론이 개입된 그러한 그 이미지라고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기기를 통해서 봅니다. 육안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기기를 통해서 보는 과정은 계속 확대돼 왔지만 그 과정의 뒷면에는 여러 가지 훈련과 또 이론과 해석과 패러다임과 과학자들의 노력과 이견과 논쟁과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말씀이었습니다. 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한 그서 본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다,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시키느라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인식론적인 문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강현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많은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보도록 진화되어 있는 동물이라 이제 과도하게 보고 싶어 합니다. 봐서 정말로 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봐서 얻는 정보를 얻고 싶어 하고, 실제로 뭔가 봤을 때 진짜로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아까 보여주신 그림들 보면 다 뿌옇죠. 예, 그건 원래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보는 방법을 확장해 가는 그 과정에서 거기서 보는 방법을 확장했다고 해서 아까 그 히그스 보존 이미지를 봤듯이 거기도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정말로 입자들이 쫙 뻗어가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그려서 보여주죠. 그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 이미지는 사실은 과학자들한테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뭐가 어느 값으로 어떻게 날아갔고 하는 그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만 그 데이터를 얻었다는 것이 본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아까 그것도 완전히 그건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됐을 때는 우리가 본다는 말을 진짜로 우리 눈으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원하는 데이터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오차가 적은 방법으로 끄집어낼 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일을 본다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눈에 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중간에 정말로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보정 방법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과학에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과학자들도 저런 식으로 뭔가 이미징을 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해가 더 잘 되고 상상이 더 잘 되고 연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제 발표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과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학에서
봤다고 얘기하는 여러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뭐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우주 사진들을 다 좋아하거든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주 허블 망원경 이런 걸로 찍은 멋있는 우주의 사진, 뭐 탄생의 순간들, 창조의 순간들 이런 걸 찍은 사진들을 다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 이미지들은 다 흑백 이미지들이에요. 흑백 이미지인데 이제 색깔을 입힌 이미지들이거든요. 그 데이터는 다 흑백인데 거의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방식으로 색깔을 입힌 거고 또 이제 인간이 아닌 아까 이강원 선생님도 인간 색깔이라는 것은 뇌에서 인식되는 거지 자연에 실제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외계인이 우주를 봤다 보면 인간이 본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색깔로 혹은 색감으로 그 우주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린 뇌영상 이미지 같은 거 그런 걸 봤을 때 뭐 거짓말을 하면 어떤 뇌가 활성화된다, 사랑을 하면 어떤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 이런 이미지를 보실 때에도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런 이미지들은 다 인식론적인 어떤 뺄셈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 뇌영상 이미지에서 참말을 할 때 뇌영상 이미지를 빼서 얻어진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그런 해석이 항상 곁들여진다. 과학에서 보는 데는 그 해석을 잘 하는 사람들이 훈련받은 과학자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과학자와 과학 철학자가 모여서 이런 대담을 하는 목적이 어떤 하나를 주장해서 이기고 지구를 따지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문학자와 과학자들보다 과학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출연하시는 8분이 다 절친들이세요. 패친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친하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자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양 진영에서 나오는 그 미묘한 어떻게 생각하면 깨기 힘든 인식론적인 차이를 느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마 이번 대담 강연의 목적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한테 미처 못다한 이야기를 30초 동안 듣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저는 뭐 과학이 사회적으로 구성됐냐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좀 돌아가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사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과학은 사람이 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딱 그 질문 하나입니다. 과학은 인간이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인간이 하는 것이죠. 인간은 저는 진화의 산물이라고 믿어요. 우연한 진화의 산물. 그 우연한 진화의 산물인 인간이 우주에 존재하는 절대적 법칙을 이해한다. 혹은 우주에 그런 법칙을 이해한다. 우주에 그런 법칙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아주 뭐 오징어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우주에 존재하는 절대적 법칙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신이 그걸 만들었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인간이 하는 과학은 인간이 가진 여러 한계들을 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예, 물론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려고 그러고 더 이해하려고 그러고 더 세련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사람인 이상의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과학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웠던 과학이 아니라 딱 풀면 답이 딱딱 나오고 이러는 과학이 아니라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과학에 대해서 조금 다른 그 그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강현 교수님. 사실 과학자들은 대부분 뭐 어느 정도는 소위 플라톤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고 이 우주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낸다라는 것이 사실 모든 과학자들의 행동에는 본인이 철학적으로 믿던 안 믿던 간에 그 행동 자체는 사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이 우주의 법칙을 알아내게 되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우연이라고 해도 정말 놀라운 우연이고 정말로 감사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과학이 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저희가 그 과학자와 과학 철학자들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긴장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그 설레이기도 하고 그 좀 불안불안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